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어서 5월 21일분에 해당되는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흘러가는 얘기를 하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마케도니아 왕국과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서 자료, 이 PPT에 아니 이제 블랙보드의 문서 자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제목, 그러니까 알렉산더하고 마케도니아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꺼내갖고 이거하고 여기 블랙보드에 깔아놓아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옆에 놓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원정하는 것은 막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펠로폰네소스보다도 훨씬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 중부 지역의 민주주의하고 상관없이 왕국으로 이어져 왔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초기의 역사, 마케도니아 왕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초기에 5세기 BC 5세기 초부터 조금씩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민타스 1세와 알렉산더 1세가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도 이미 페르시아와 접촉을 하면서 이미 그 페르시아하고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페르시아의 오랜 그 꿈이 그리스 본토를 쳐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주된 대상이 뭐냐면 아무래도 쳐들어가서 이득이 많은 데가 문명이 발달한 아테네, 스파르타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포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테네나 스파르타하고 별로 뭐 유대 관계가 없던, 멀리 떨어져 있던 같은 그리스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케도니아는 자기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외교 관계를 취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는 변화무쌍한 것이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변화무쌍하고, 또 자기들이 서로 그땐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유대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호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측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긴 데다 갖다 붙어야 되니까 이긴 국가에 대해서 그걸 한다는 거죠. 예, 실리적인 외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게 필 헬레닉이다. 이제 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 PHIL이라서 이 그리스어에서 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렌들리다. 그래서 이게 뭐냐, 친하다 이 말이죠. 필 더하기 뭐예요? 헬레닉이다. 그러면 친그리스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자기도 그리스지만은 그리스에서 이제 문명화된 데가 남쪽 스파르타 아테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친그리스적이다. 에? 필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지낸다. 에? 그래서 그래서 필이라고 하는 거는 필 헬레닉, 친그리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헬라스적이다. 이때까지는 페르시아하고 지내다가 페르시아 별 볼 일 없으면 다시 외교 관계는 변화무쌍. 이게 뭐 지구상에 끊임없는 정신없이 서로 연행하고 합종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고 오늘의 우방은 내일의 적이 된, 공산당이 많이 예전에 써먹었던 그 뭐라 그럽니까, 인민전선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변화무쌍한 대외관계가 어디 한 일부에 국한되겠나 말이야.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대외관계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거고, 이 대외관계를 한 길로만 하기보다는 이제 국제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뭐 능력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그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도 다양한 외교 관계를 썼고,
늘 큰 화두와 논쟁이 뭐냐면은 어디를 쫓아가느냐. 그래갖고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늘 전통적으로 섬기던 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래갖고는 한족을 위시하는 중국 중원을 지배하는 이 왕조를 갖다가 지지하는데 그걸 갖다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보지 못했던 때도 많이 있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나라가 힘을 키워서 세계적인 어떤 세력 과시를 하던 때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항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런 다음에 지는 해 뜨는 해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구한말에도 외교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에게는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기민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측면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왕이 있을 때의 펠라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한 곳이 되는데, 마치 고구려가 평양상에 눌러 앉았던 것처럼 펠라의 도읍을 정하고 장기적 발전으로 향해가는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왕권의 지배를 강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의 질서를 구축하고 테살리아와 교역을 함. 테살리아라고 하는 건 그리스의 약간 남쪽인데, 그죠? 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테살로니카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테살리라고 말하죠. 영어에서는 테살리라고 그러고 오리지널 발음은 테살리아다 하고, 이제 교역을 하는 거는 뭐냐면 현실에 맞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데 이제 눈을 갖다가 뜨게 됐던 게 이제 서서히 마케도니아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룩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고 다시 마케도니아 왕국은 내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자꾸 이제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키울 수 있게 된 게 누구냐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립이 드디어 지배를 하게 되는 그때가, 여기 이제 필립이 몇 세냐 하면 2세거든요. 필립이 2세.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이후에 온 동네로 이 원정을 떠날 수 있도록 깃털을 완전히 닦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필립 2세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 게 후대에 경국대전을 만들어내고 조선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 깃털, 체제를 온전히 폼 좋게 딱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완결됐다 싶을 때가 누구 때냐면은 이제 제가 들은 바에 하면 성종입니다.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 이 성종 때에 가게 되면은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그 사람 때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오던 게 그때 가서 이제 열매를 갖다가 딱 거둬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깃털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미 이성계가 들었을 때, 아니 그 전부터 말이 나오던 것이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도전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걸 많이 수용한 사람이 자기 싫은 건 안 하지만 국가에 필요한 걸 수용한 사람이 실리적인 이 머리가 돌아갔던 이방원 태종이죠. 태종이 열심히 하다가 세종 때도 이어졌고 쭉쭉 가다가 나중에 성종 때 완결이 되죠.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알렉산더가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업적 중에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건 뭐냐면 날개를 이미 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기에 갖고 막바로 이제 쳐들어가면 될 상황이 됐죠. 자기 아버지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피살이 되는 바람에 알렉산더가 그 동방 원정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정복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제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기존에 추측 가능한 예상 목표를 초과 달성한 획기적인 대외 원정이 뭐냐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다. 물론 침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제 불쾌한 그런 기억이지만은 침략을 한 놈들은 즐겁게 이걸 갖다가 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 됐을 때 알렉산더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인데 필립 때부터 다시 국가가 흥왕하기 시작한 이 사람이 해놓은 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립이 처음에는 자기 왕이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왕을 도와주다가 본인이 때가 돼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왕이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추진력이 완전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각도로 뭐라 그럽니까? 만들어 세워 나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원 얘기를 할 때에 그 함부로 우리가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인간성은 이제 흉악한 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초기에 국가가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하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엄청나게 닦은 사람이 바로 조선 문명을 이룩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정몽주를 갖다가 그래 테러를 했던 그 이방원 태종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필립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추진력이 이 그쪽 그 이방원하고도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들이다대면 이제 결과는 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자꾸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의 통치 동안 이 필립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필립 통치 동안 대내적으로 이제 마케도니아가 강대국의 면모를 지니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점. 믿기 어려운 많은 성과를 이제 하고 엄청나게 영토가 팽창이 그리스의 주변부인 헬레스폰트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근동 지역의 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 지역을 그의 헤게모니 아래 두게 되는 좀 대단한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를 제패하고 그 아들은 상당히 많은 아주 많은 세계를 제패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국내전에서 이제 뛰고 아들은 힘을 해서 인터내셔널하게 나아간 그런 이제 듀엣이 맞는 그런 길 했는데 절대로 필립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설프게 죽는 바람에 자기가 하려던 게 본의 아니게 자기 아들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알렉산더는 굉장히 운이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붉은 결실은 밑에 이렇게 강조해 둔 것은 무엇이냐. 자,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찾으라고 하니까 좀 안 보이네요. 그 이제 헬레니스무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헬레니스무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네, 나중에 찾으면 이제 얘기를 해야겠는데 헬레니스무스라고 하는 그 도구로 된 책을 일부 요약을 해 번역이 아니고 요약을 해갖고 만든 게 이건데요. 그쪽에 전문가가 저술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신빙성이 좋고 훌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고 저는 요약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헬레니스무스가 헬레니즘이란 말이죠. 그죠?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저자였던 게르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그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서양 고대 역사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책을 제가 이제 일부 번역해서 읽었던 건데 이 책의 저자가 헬레니즘 전공자거든요. 헬레니즘.
그 사람이 헬레니즘만 개론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요약본이 여기 번역이 아니고 요약입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권위자가 썼기 때문에 믿을만한데요. 이 사람이 보기에 그 필립의 성공의 요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르켈라우스 때부터 아까 위에 나왔죠, 그죠? 그 제위가 413년에서 399년이라고 말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을 견고히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셜 그 캐피탈이 있습니다.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데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엔 도시가 있고 도로, 건축, 금속 자원 뭐 이런 것들이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들이 바로 사회 간접 자본이란 말입니다. 이 사회 간접 자본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경제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제적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런 게 있는데 그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말입니다. 독일 방송에서 그 스페인 축구의 그 엄청난 성장을 언제 목도를 하냐면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2008년 이후로 해갖고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메이저 대회를 3회 연속으로 석권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뭐냐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어마어마한 그 또 클럽 대회에서 성장을 보여가지고 스페인은 해마다 국제 대회 때는 국가대표 우승을 누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상당수 자기 나라 소속의 클럽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신기록을 막 이룩하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비법을 알기 위해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찾아가고 인터뷰를 했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봐. 그랬을 때 그 당시 바르셀로나의 이제 구단주라고 하면 안 되고 구단 전체의 대표이사라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 프레지던트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우리는 두 개밖에 하지 않는다. 뭘 하냐면은 첫째는 인내고 둘째는 뭐냐면은 후세대 양성이다. 유스 클럽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비결이 뭐냐면은 이 멀리 내다보는 멀리 내다보고 이 바르셀로나도 축구를 하니까 어떻게 돼 유망주를 발탁하는데 예를 들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그런 리오넬 메시와 같은 그런 슈퍼스타를 발굴해서 15년 동안 우려먹고 있죠. 리오넬 메시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건 시시한 팀에 그 주축 선수 100명이 와도 못하는 걸 하고 있죠, 그죠? 뭐 그런 거. 야, 메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에 100몇 골을 넣었으면 우리나라 출신이 지금까지 챔피언스 리그 넣은 골을 다 합치면 한 30골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국가 하나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는 안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멀리 내다보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10년 실패한다고 무너지지 않고 20년을 더 참고 도전을 한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이게 보세요. 해마다 우승하던 팀이 슬럼프에 빠져갖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그 마지막 우승을 언제 했느냐면은 이 유럽 대항전에 60년대 그 초반인가 중반에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우승을 못해. 그래갖고 언제 우승을 하냐면 1998년도에 30몇 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그걸 인내를 하고 기다려서 결국 열매를 갖다가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사는 게 그런 게 그 우승을 한번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인내를 하는데 그거를 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뱅개치고 빠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내다보고 인내하고 후세대를 키우는다. 여기 이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키우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갖다가 튼튼히 했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이게 돼요. 사회의 기간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걸 난 다음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국가 발전할 틈도 없이 6.25 전쟁까지 펑 터지고 나니까 수습하는데 지나니까 한 1960년까지도 꼼짝을 못해. 그런데 그때까지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그래가 민주화해 보려고 그러니까 군사 정권 들었어요. 박정희 정권 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또 독재에 시달리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은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우리도 국가의 발전을 하려면은 속도가 필요하다. 빠르게. 사회 간접자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이웨이. 그죠? 예, 뭐냐면 고속도로. 그래갖고 놓은 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놓냐 말이에요. 왜냐면 외국 해외 빚을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거 없으면은 차가 다니지 뭐 유통이 안 되고 그죠.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근대사회 체제로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무조건 넣는다 해가 놓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타고 다니는 그게 고속버스만 지납니까? 요즘에 웬만한 사람 다 차를 모르니까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처음보다도 지금 고속도로의 차량이 한 100배, 1000배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필립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부족장 위주의 사회 운영을 중앙 왕권으로 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죠. 수렴시키면서 구조적인 개선을 하게 되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퍼스널 폴리시 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 대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그 모든 조직이 중요한데 특히 국가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 그래요. 인사 사람에 관련된 일 인사 정책이 회사에 가면 뭐 있어요? 인사부라 해서 인사과장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진 발령이 하는데 퍼스널 폴리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퍼스널 폴리시. 예, 군대 가도 뭐 있어요? 예, 인사과에 있어요. 저도 군대 가서 자대 가서 처음에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디냐? 그 군대를 들어가서 저를 인계받은 위병소의 보초가 나를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인사과에 데리고. 인사과에 들어가면 신병이 오면은 이건 무슨 세부과로 보낼까요? 뭐 이랬잖아요. 무슨 뭐 행정반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PX로 갈까요? 의무반으로 갈까요? 수송부로 가.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차트를 보고 얘는 행정반으로 가. 어디로 가? 아니면 얘는 그냥 뭐 위로 올려 보내. 자, 인사라는 게 인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인사, 퍼스널 폴리시. 인사를 못하면 이제 집안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 대통령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뽑냐 엄청나게 중요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이 모르니까 여기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 다 넘겨버려요. 인사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절대 혼자 안 뽑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걸 잘못 뽑아놓으면 엉뚱한 사람 뽑히는 수가 있죠. 엉뚱한 사람. 전혀 그게 무관한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이 뭐랍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 딜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갖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장관 중에 엉뚱한 자리가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심사숙고해서 된 사람도 있지만은 부적격한 사람도 막 뽑아주는 게 뭐냐면 차마 다른 당에 주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나 우리 팀 하나 준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 인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사정책. 사람을 바로 쓸 줄 알면은 국가가 흥왕을 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위기를 너무나도 잘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다른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독일 시절에 서독 시절에 60년대 초에 독일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누가 제일 권력이 높냐면 수상이죠, 그죠? 칸슬러라는 수상이 어떻게 하냐면요, 앉아서 지시 안 합니다.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헬기를 타면서 현장에 사람을 만나면서 현지에서 판단하고 자신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수습을 해 나가는 그게 뭡니까? 용기가 있어야 그렇게 하죠. 용기 없으면 남한테 미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퍼스널한 마인드가 뛰어난 그런 통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통치를 제대로 잘했던 수많은 나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군주나 지배자들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시했고 너무나도 잘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자, 그래서 이 부족장 위주의
사회 운영을 중앙왕권으로 수렴시키는 구조적 개선을,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뭘 한다면 이 제대로 한번 국가 체제로서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딩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해요. 그래서 전통 귀족을 어디로 땡겨버립니다. 혼자서 각계 플레이 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땡겨서 자기한테 충성하도록 하고 충분히 뭘 해줍니까? 보상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인재를 갖다가 흡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해보면은 많이 이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태조 왕건이다. 제가 한국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이걸 갖다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조 왕건의 그 용인술, 군대에서는 용병술. 근데 용인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서 그 밑에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대구에 가면 나오는데 이 팔공산의 왕건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8명의 건국 공신들이 있죠, 그죠? 예. 그 아시다시피 후백제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대구 일대에서 벌어졌던 이 공산 전투. 원래는 공산이었는데 8명이 죽었다 그래서 팔공이 되어버렸어요. 팔공산 전투에서 어떻게 돼? 이 왕건이 이제 충신들이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쫓겨다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이렇게 됐는데 왕은 살리고 우린 죽겠다 해서 이제 길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왕 도망갈 퇴로를 마련하고 그 유명한 능산장군 2000년하고 2001년도에 KBS에서 태조 왕건 했을 때 그 김영일 씨가 그 능산장군 신순겸 장군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 왕을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하면서 죽었던. 그래갖고는 이제 왕건은 나중에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이 사람의 사당을 만듭니다. 기념하는 집을 만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도 큰 시호를 내리는데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평산신시가 생겨요. 예? 평산신시의 이 시조가 되는 것이 능산, 신순겸 장군. 이런 사람들의 충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떻게 되면 왕건이 워낙 신체가 크고 무예가 뛰어나고 그것만 알았는데 역사에서는 평가하기를 이 용인술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큰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경영자가 머리 좋은 것보다도 판단력이 뛰어난 것이 엄청나게 좀. 감독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해내느냐라고 하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이러한 어떤 조직 관리 능력의 귀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많이 자기 편으로 잡아 당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귀족 자녀들을 어디 이런 시기에 궁에다가 이미 이게 바로 유명한 낙북스 아르바이트다. 이 후세를 키우는 유수 정책이다. 우리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이 스포츠 용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아주 중요한 유수 정책이다. 그러니까 후세대를 키우는 정책을 펼 줄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후속 세대 양성이다. 요즘 하니 우리나라 후속 세대 양성이라고 엄청나게 말 많이 하는데 왜 애를 안 낳고 후속 세대 끊길 판이니까 신조어가 돼가지고 후속 세대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나온 말인데 그죠? 슬프긴 한데 유수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해.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기 바로 필립 왕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귀족 자녀들이 궁정에 와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게 만들어갖고 결국은 대를 이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해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다? 페르시아 쳐들어가야 되니까 그 깃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 군대 조직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전통적인 귀족 출신의 기병과 상비군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참 근대사를 하게 되면 배우는데 이게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직업군인을 말하는데 조금 이건 조금 실진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나 좀 스탠딩 아미라 출동 준비되어 있는 군대라. 이걸 뭐라 그런다? 상비군이다. 항상 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이 이제 스탠딩 아미라. 이게 이제 관료주의 할 때 나오는데요. 근대사, 서양 근대사에 가게 되면 상비군을
뭐 있었다 그러는데 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상비군을 갖고 있는 몇 프로나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일부라고 보지 이게 전부는 아닐 거고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저기 이방원이 갖고 있던 사병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거하고 맥이 비슷하다고 추측 가능합니다. 이방원은 수천 명의 사병을 자기가 직접 그 뭐라 그럽니까 대가를 주는 그런 충성하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황당한 일이죠. 국가에서 갖고 있기도 힘든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상비군이 있어. 사병이 있어요. 이 상비군을 갖다 양육을 그리고 전술에 있어서 드디어 나오는데 밀집방진술이다. 밀집방. 궁금한 사람은 여기 이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 제가 하나 깔아놨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파워포인트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팔랑크스라고 해갖고 밑엔 설명이 있고 요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몇 번입니까 이게? 63 정도 되나요 이거? 파워포인트 번호가 이게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여기를 보면 밀집방진 나오는데 장창과 큰 방패로서 사람 하나 가리면서 그것을 대형 스크름 진으로 형성한다 이 말이죠. 후대 로마 부대에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는데 호플리테스로 구성되는 이 밀집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병방진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고 방패와 창을 든 다수의 병사를 밀집 대응으로 배치해서 근접전을 벌인다. 몸을 딱 들어붙어서 이렇게 밀어갖고 싸우는 거야. 이 근접전을 적을 압박할 당연히 압박하죠. 대열이 흩어졌을 때 취약하며 대열이 무너지면 곧 부대의 괴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걸음 이상의 속도는 거의 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적이 달려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로마 군대하고 그리스 군대가 싸웠던 이 이민족 부대는 이게 뭔지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깨부술 수가 없으니까 깨부술 수가 없어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동영상을 트는데 지금 틀 방법이 없어서 못 트는데 그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라고 해갖고 검색을 넣으면 네이버 같은데 이게 뜰 겁니다. 구글에 하면 확실히 뜨면은 여기 보면 풀 영상도 있고 뭐 전투신만 나오는 거 있고 이 별의별 게 돼. 이 알렉산더의 2005년 영화를 풀 영상, 부분 영상 다 있어. 그 전투신 보면 이게 팔랑크스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보면은 정확히 전투할 때 사료의 입각에서 진형을 갖다 그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그 시사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립의 치세의 팽창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살리아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를 선호했던 민심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자신의 수중으로 넣어버리고 338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만 16세 정도 될 때에 이 전투에 이미 우리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기병대의 지휘관으로서 알렉산더가 출전을 하게 된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네. 16세.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주먹 세계 이제 대부라고 하는 그 김좌진 장군의 아들, 독립운동했던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가 종로에서 쉽게 말해서 그 지역구라 그럽니까? 아니면 그 나와바리라 그러는데요. 거기를 재패했을 때 나이가 17세에서 18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정도. 뭐 고등학교는 안 다니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나올까 말까 할 때 이미 두목이 되어버렸어요. 그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돼? 카이로니아 전투에서 지금 그 기병에 처음 이렇게 참전한 게 아니라 지휘를 했다는 거죠. 지휘를. 근데 그게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잘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무예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일단 믿어야죠. 사료를 믿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로써 스파르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그리스 동맹들과 연맹이 되었다. 필립은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정하고 호령하는 입장이에요. 이 전투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이 사람 입김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냥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제일 형님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필립은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래가지고 뭐 보면 별의별 명칭 다 해줘, 그죠? 뭐 스트라테고스라 불리지를 않나, 아우토크라토라 부르지를 않나. 이 뭐냐면 군사 최고 명령권자, 우리 지금 제1인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리리아하고 트라키아에서도 군사적인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이놈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리스 민족들의 감정을 갖다가 이제 뭡니까 살살살살 이게 뭐 유혹을 하는. 왜냐하면은 사람들 마음을 이제 반페르시아로 정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갖고 자기 혼자 쳐들어가면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사람 다 긁어서 가요. 마치 트로이 쳐들어갈 때 아가멤논이 어떻게 돼요? 그 이상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아니 다 끌고 모으잖아요, 그죠? 그리스에게 수많은 병, 그래갖고 트로이로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병력을 갖고 쳐들어가는 것처럼 이 안 그래도 페르시아는 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기는 주력 부대일 뿐이지 이 덜러리를 엄청나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자극을 합니다. 예전에 페르시아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거, 전쟁터를 만들었던 거, 그리고 초기에 페르시아가 뭐 압도할 때 많은 사람 죽였던 거, 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한 이런 걸 자꾸 꼬드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때가 와서 복수하러 가자,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거죠, 그죠?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이제 자극하면서 페르시아의 복수를 하자라고 하는 민족 감정을 자극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 여기까지 좋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필립이 오래 살았으면 쳐들어갈 뻔했을 터인데 못 쳐들어가는 건 자기가 의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알렉산더를 어떻게 키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렉산더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자, 필립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부인을 두어야, 그죠? 자, 중전 마마가 있고 후궁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인들을 두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딸들과 집안 사람들하고 이 문어발식으로 이제 뭐라 그래 사업을 확장하면은 어떻게 전부 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폴리티컬 메리지를 해야 된다. 정략 결혼.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작전이 뭐냐? 정치적인 작전으로 결혼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정략 결혼이다. 이거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원나라하고 결혼하면은 원나라에서 뭐 공주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마누라를 많이 이제 양산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자꾸 해서 본부인하고 첫 번째 부인하고는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은. 그게 결국은 그의 무덤을 팠지 않은 것이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현대 학자들의 지배적, 프리베일링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인 누구냐면 올림피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모친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명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의 그 브라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좀 뭐라면 약간 역사에 의하면은 조금 뭐라 합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지능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죠? 정박한지 뭔지 어쨌든. 그래서 아르히다이오스라고 하는 권력을 물려주기가 너무나도 힘든 판단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아닌 그런 애가 하나 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립하고 올림피아스가 결혼한 것도 그 뭡니까 올림피아스의 오빠와 필립 간의 어떤 정치적인 유대 관계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결혼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성장 과정에서 부친에 의해 주로 주안점이 된 것은 애를 갖다가 남자답게 키운다 이렇게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지적인 교육으로서 호메로스의 이제 작품을 많이 배우고 이게 이제 그들로서는 최고의 그 당시 교양이 돼. 지금 우리나라 치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런 기본 교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 이걸 하고 오늘 어릴 때부터 동년배 친구들을 붙여줘서 함께 성장을.
그러니까 이 필립이 중요한 거는 이게 인성에 있어서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친후 관계, 이 프렌들리한 관계, 프렌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주시해가지고 이제 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막 40분이 지금 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